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만 없으면 딱 모든 게 좋을 뻔했는데 미세먼지가 좀 아쉬운 그런 토요일입니다. 이 저녁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여전히 작은 땅의 야수들, 야수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1부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부의 마지막인데 1부의 마지막 가운데에 특히 3.1 운동이 나올 테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역사 가운데에 3.1 운동 가장 최근의 역사면서 또 아픈 역사죠. 그렇게까지 나라 뺏겨서 힘들게 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아픔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들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이 작가는 이 같은 작품을 통해서 다시 오늘날 살려냈으며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건가, 우리가 무엇의 교훈을 얻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귀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가볼 텐데요. 지난주를 간단히 먼저 좀 요약해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서는 어떻게 이 정호와 오키가 이 소설의 주제인 이렇게 인연으로 엮여지는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기생 단위를 따라서 서울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서울로 어떻게 흘러 들어온 오키의 경우라면은 또 정호는 사냥꾼 남경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진 정호는 홀홀단신으로 서울로 잠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울로 와서 다리 밑에서 자고 아주 바닥 그런 거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정신인지 야수적인 정신이 있어서 그 또래들 가운데에 그나마 리더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오키를 만나게 되는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같은 탄탄한 인연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쭉 볼 텐데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이 오키와 둘이서 창경원을 보러 간 얘기입니다. 거기서 자이언트 코끼리라는 코끼리를 구경하면서 이들이 갖게 되는 생각,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코끼리가 신난다. 코끼리 봐서 좋았어라는 게 아니고 특히 오키는 그 코끼리를 보면서 그같이 자기 신분의 한계, 갇혀져 있는 코끼리가 같이 자기도 신분이라는 기생이라는 신분의 그 한계 속에 갇혀져 있는 것, 그런 것과 또 그 다음에 당시에 일제히 나라 뺏긴 우리나라의 상황이 마치 저 큰 코끼리처럼 저렇게 무기력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나마 그 코끼리가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이것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도 눈만 가끔 끔뻑일 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저렇게 큰 덩치에도 저렇게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거부의 방식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갖춰놓은 자신에 대한 일종의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작은 저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코끼리를 탈출시킬 수 있는가 그런 어린아이적인 발상을 하게 되는 게 지난주에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는 1918년에 얘기했다면 오늘은 1919년 3.1 운동이 있는 연도, 그런 연도에서 이 얘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났군요. 1919년. 다니가 살면서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단순히 바쁘게 지내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투영할 수 있는 여러 과제를 기획하고 이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일을 즐기는 데 있었다. 그의 명성, 희귀한 하초로 단장한 정원과 아름다운 가구들로 채운 2층 집, 강력한 권력으로 그를 보호하는 후견인, 심지어 그 자신의 보기 드문 미모와 매력까지 이 중 어떤 것도 단순한 우연에서 비롯되지 않았으니 그 모든 것이 다니의 담대한 상상과 기획 그리고 실행의 추진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그가 가장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과제는
어린 여자아이 셋을 보살피고 길러내는 것이었다. 단이 쪽에서 청한 적은 없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촌 언니의 부탁으로 단이의 인생에 들어온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모아둔 돈은 많지만 아이는 없는 기생들이 기적에서 은퇴한 뒤 자신을 돌봐줄 만한 수양딸이라도 입양해볼까 고민하는 바로 그 시기에 단이도 접어들었기 때문이었다. 높은 신분의 남자들이 후계자에게 자기 평생의 업적과 유산을 남겨주듯 단이 또한 적절하고 가치 있는 계승자를 골라 자신이 아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면 재미있으리라 생각했다. 남자들이 하는 일을 단이라고 못할 게 뭐 있겠는가? 하지만 이 과제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 심지어 오키와도 다붓이 정이 들어가는 동안에도 다니는 여전히 자신이 그들의 어머니처럼 느껴지지가 않았다. 이 모성애의 부재는 아마도 아이를 품어본 적 없는 포궁의 공허함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었다. 다니는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임신이 되지 않는 몸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20대를 보내는 내내 그는 임신이라는 병폐의 희생양이 되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다. 정사 전에는 명주실을 똘똘 뭉쳐 미리 몸 안에 단단히 채워 넣었고 정사가 끝나면 월경을 앞당기고 혈액 배출량을 늘려준다고들 하는 차를 한가득 달여 마시느라 바빴다. 하지만 단이라고 언제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질지 항상 미리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가끔은 관계 도중 상대방에게 지금은 피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속삭여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남자들은 아랑곳 없이 다니의 몸 안에 사정하곤 했다. 그럴 때면 다니는 꼼짝 않고 누워서 두 다리 사이가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느낌에 끔찍한 공포를 느끼며 남자가 무슨 대단한 업적이라도 성취해낸 양 사르르 눈을 감은 채 만족스러운 한숨과 함께 몸을 떼어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뿐이었다. 아무리 교양 있고 직책 높은 남자들의 연모를 받는 긍지 높은 위풍당당한 명기라 해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상대가 이만하면 일어나 갈 수 있겠다고 느낄 만큼 회복할 때까지 그저 누워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다음엔 지질듯 뜨거운 목욕물로 최대한 깊숙한 곳까지 몸을 씻어내고는 다시는 그 남자와 마주하지 않는 것이 다니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난 수년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났기에 이제 대다수의 기혼 여성이라면 자식을 적어도 서너쯤 두었을 나이에 이른 그로서는 자신이 애초 수태할 수 없는 몸은 아니었을지 의심해 볼 법도 했다. 한편으로는 단 한 번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아이를 갖고 그처럼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는 월양을 보는 것이 어떨떨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저런 고초를 겪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안도감도 어렴풋이 들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가 갖고 있는 내면의 나침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다니는 자신이 새 여자를 그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들이 머리가 텅 빈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일이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날은 심지어 연화가 책을 끼고 읽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소녀들의 외양, 정신, 그리고 태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찬찬히 지켜보던 중에 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려던 다니의 계획은 대단히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다. 그것은 가두행렬 며칠 뒤 아침 식사 시간에 도착한 다니에겐 매우 익숙한 필체로 쓰인 편지 한 통이었다. 아침 식사로 나온 주개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다니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그 내용을 읽었다. 성수는 명월관에 문의하여 다니의 주소를 알아냈다고 했다. 귀국한 이후 계속 사업과 가족들의 일에 푹 파묻혀 있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그런 삶 속에는 연정을 추구할 여유가 없었으며 성수 자신도 그저 안정과 위안 이상의 진정한 사랑을 향한 희망은
포기해버린 지 오래라고. 그런 뜨거운 감정은 지난 수년 동안 전혀 느껴본 적이 없다고 쓰여 있었다. 콕 집어 당신 이후로 라고 쓰진 않았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암시하는 어조였다. 하지만 행렬에서 다시 다니의 모습을 보고 나자 항상 다니를 향해 품고 있던 애틋한 그리움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깨워졌다는 얘기였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여전히 아름답더군. 그는 다니를 홀로 남겨둔 채 일본으로 떠나며 그들 둘 다 어린 나이이니 결국에는 서로의 아픔도 치유되리라 생각했다고 했다.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다니를 두고 그렇게 떠나버린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다니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전했다. 직접 만나서 말이다. 다니는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은 뒤 작은 탁자 위에 툭 던져두고는 혜순에게 커피를 좀 타오라고 일렀다가 한 손에 커피잔을 든 채로 다시 그 편지를 들춰보았다. 따뜻한 음료가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동시에 정신을 날카롭게 만드는 익숙한 효과를 발휘하며 오래전에 마음속 깊이 묻었던 심상들을 다시 꺼내주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일지언정 그 순간들을 회상하는 추억 자체는 달콤 쌉싸래하니 감미로움마저 느껴졌다. 다니는 자신의 몸이 이 탁자 위로 붕 떠올라 있기라도 한양 마치 공기 중에 스며든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듯 현재 자기 삶을 또렷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스스로를 의식했다. 이 편지는 다니가 한때 그 남자를 향해 느꼈던 사랑이 그저 오해에서 비롯된 환상이나 거짓된 기억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다니는 진정으로 모든 일을 겪었던 것이었다. 그래도 이제 그에 대한 감정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 그저 기억뿐인 게지. 다니는 생각했다. 부지불식간에 그는 화장대의 접이식 거울을 펼쳐 거기 비친 자기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날 자신이 성수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보다 너무 나이 들었거나 달라진 모습은 아니었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 순간 그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거울을 닫았다. 아니, 만나지 않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답장도 쓰지 않겠어. 내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여주는 것조차 그 남자에겐 과분해. 그를 무시하는 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존엄한 선택이야. 성수에게 그 어떤 답신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 믿었음에도 이어지는 며칠간 다니는 이유 모를 끈질긴 두통에 시달렸다. 연애에 불려나가 있는 동안에는 성급하게 올라오는 짜증을 감추려고 애썼고 아이들에게 심지어 월양에게마저 사소한 일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다. 밤에 비단 이불 위에 멍하니 누워 있노라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느낀 어느 때보다도 깊은 외로움이 덮쳐왔다.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는 손등으로 뺨을 훔쳐내며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다니는 이제 33살이었다. 누군가 새로운 상대가 나타나 그에게 구원하는 일은 없을 터였고 한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한 남자마저 그는 내쳐버렸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마다 다니는 잠옷 차림으로 혼자서 소주 몇 잔을 기울였다. 평소에 그러면 단정치 않은 태도라 여겨 경멸했을 일이나 당장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런 행동도 스스로 간병하는 것이라 여겼다. 첫눈이 내린 직후 다니 앞으로 또 편지 한 통이 왔다. 하인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는 순간 다니의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성수가 보낸 편지는 아니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상해에서 일하다 최근에 귀국했다는 독립운동가였다.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다니 또한 그 명성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 더하여 이 활동가가 다니에게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평양에 있는 다니의 사촌 은실에게서 자금 지원을 받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전투기지를 꾸리고 있는 모 장군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자는 혹시라도 편지가 도중에 탈취될 것을 염려하여 장군의 이름이나
사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니는 그 어떤 요직의 인물도 찾아오지 않을 법한 어느 조용하고 소박한 찻집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찻집의 손님은 한 사람뿐이었다. 문에서 떨어진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자신만의 깊은 상념에 빠져있던 그 남자는 다니가 들어서자마자 그와 시선을 마주쳤고 다니가 그쪽으로 향해 걸음을 옮기자 정중한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명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뵙게 되어 제가 영광입니다. 다니도 마주 인사를 한 뒤 남자의 맞은편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차를 주문하고 날씨에 관한 이야기로 말문을 트기 시작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는 날씨가 훨씬 차갑군요. 상해는 우리나라의 가을 정도로만 서늘해질 뿐이고 눈도 거의 내리지 않아서요. 명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성수처럼 눈에 띄게 훤칠한 미남은 아니지만 짙은 갈색 눈동자와 낮은 음색을 가진 명보에게서는 어딘가 숲의 나무들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매력이 배어 있다. 아, 저도 상해에 가보고 싶어요. 다니는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그는 명보가 우리나라라는 말을 썼던 게 좋았다. 다니 자신이 그토록 가보고 싶어 하는 이 드넓은 세계의 곳곳을 그 남자가 돌아다녀 보았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남자 자신은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따뜻하고 단순하며 꾸밈없이 수수한 그의 태도가 마음에 와 닿았다. 그래서 말씀인데 신중하게 처리하시느라 편지에는 명확히 언급하지 못하셨던 그 일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선생님께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는 남자의 온화하면서도 근심 어린 얼굴을 의미 있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단호하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낯선 이에게 특히 여성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참으로 곤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남자는 은밀한 광채를 바라는 다니의 시선을 피하느라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리다가 곧 띄엄띄엄 설명을 해나갔다. 안도 내부를 비롯하여 외국에도 여러 계획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만주, 연해주, 심지어 미국과 하와이에도 거점을 둔 서로 다른 운동가 집단들과 독립군 부대들이 임시정부 수립회라는 형태로 상해에다 통합된 독립운동본부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중이었다. 그동안 한국 안에서는 천도교인, 기독교인, 불교인,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다양한 파벌 집단을 한데 모아 한날 한시에 명명백백한 소리로 독립선언을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 모든 노력에는 상당한 양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독립군과 운동가들을 부양하는 동시에 무장시켜야 하고 사무실과 안전가옥을 확보해야 하고 소책자와 선원물을 인쇄해야 하고 국경을 넘어 인력을 이동시켜야 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관리를 매수해야 해요. 그 외에도 이유는 수백 가지가 넘겠지요.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자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안해하는 어조로 변명하듯 말을 이어가는 명보의 두 뺨은 아이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와 같이 엄격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그런 뜻밖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다니는 일종의 감동을 받았다. 제 친구들 거의 대부분은 저를 저버렸고 심지어 남동생마저 저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서는 오직 아내와 아들만 곁에 남아 주었어요. 씁쓸한 미소와 함께 흘러나온 그의 마지막 말에 다니는 마치 뭔가 날카로운 것에 찔리기라도 한 듯 속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더는 말씀 마세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선생님은 지금 딱 적합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다니는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부유한 남자들은 거룩한 대의보다 기생들에게 돈을 더 쓰려 하죠. 다행히도 기생들은 그런 남자들보다 더 큰 기계를 품고 있고요. 저는 경성에 있는 권번 5곳을 모두 소집할 수 있어요. 제가 그중 하나를 이끄는
행수 자리에 있고 다른 곰번의 행수들과도 잘 아는 사이랍니다. 저보다 그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진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명보가 기쁨의 참표정으로 단이를 올려다보았고 단이 역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드디어 제가 찾던 분을 만났군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단이는 이 말과 이렇게 말할 때 명보의 표정이 어땠는지를 떠올렸다. 그는 혹시 그 말에 숨은 의미가 있는지 혹은 그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뜻인지 매우 골똘히 생각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흔쾌히 나서준 지지자를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단이는 느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일전에 성수의 편지를 받고서 느꼈던 깊은 우울감 이후 그 빈 자리를 채워주는 새롭고 낯선 기쁨이 되었다. 성수의 도덕적 해이함은 단이에게 일종의 여지를 주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명보의 청렴하고 정직한 태도는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게 했으며 그래서 그를 더욱 존경할 만한 인물로 보이게 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집에 가는 동안 눈 덮인 거리는 그늘진 곳은 청회색으로 그리고 오후 햇살을 받은 뒤에는 밝은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단이는 그 모든 풍경이 평소보다 더 아름답고 생생하다고 느꼈다. 정말 오랜만에 자신이 실제 나이보다 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몇 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거꾸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8장과 9장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같이 1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1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8장은 기생 다니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남자들을 만나게 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 통해서 깊숙이 독립운동에 관계되는 그런 쪽으로 나옵니다. 결국 고종의 붕어, 그러니까 고종이 서거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그 장례를 위해서 서울에 몰려드는 그때에 3월 1일 날 거사를 결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8장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9장은 지식인들의 사상적인 어떤 그 충돌, 그 다음에 민중들의 각성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테고요. 특히 9장 후반부에 가서는 구체적인 3.1운동의 함성 또는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신체성의 발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9장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8장 부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먼저 오래전에 서로 사귀었던 김성수를 만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김성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마지막 가두행진할 때에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김성수를 만나게 되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요. 곧 이어서 또 다른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명보를 만나게 되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얘기가 8장에 나옵니다. 자, 8장의 시작은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났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뭔가 일이 벌어질 듯한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1919년 이렇게 됩니다. 우선 단위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단위는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 또 자신이 기획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 나가고 흐르는 과정 속에서 이만큼이라도 됐지 않는가. 특히 그의 명성 또 사촌 언니의 부탁으로 맡긴 했지만은 새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 이런 것에서 상당히 흡족해하고 있는 그런 단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단이는 아침에 어떤 편지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잠깐 가두행진에서 봤던 성수가 단이께 보낸 편지입니다. 명월관으로부터 주소를 알아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이러면서 과거에 서로 사귀었던 사이라 했죠.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읽은 단이는 거기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지 않고 그같이 일본으로 어느 날 말도 없이 훌쩍 그렇게 떠나버린 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답장도 쓰지 않고 만나지도 않을 거야.
혼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후에 첫눈이 내린 아침에 또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요번에는 익숙하지 않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번에는 이명보라는 사람이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편지가 온 겁니다. 사연은 즉 사촌 언니 은실이 소개를 해줬고 또 은실이 후원하는 그 독립군 장군으로부터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단이를 만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붐비지 않는 아주 한적한 그런 찻집에서 두 사람 만나게 됩니다. 이명보는 단이에게도 역시 나라 일에 독립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후원해 줄 수 있느냐 후원의 문제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단이는 기꺼이 후원하겠다. 서울 기생 근본을 여러 개 알고 있을 뿐더러 내가 맡고 있는 행수만 대여섯 개 되는데 거기에 각자 얘기해서 돈을 모으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꺼이 이런 얘기는 진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명보가 기쁨에 찬 표정으로 단이를 올라다 보았고 단이 역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드디어 제가 찾던 분을 만났군요. 그렇게 해서 단이도 이제 독립운동의 후원자로서 나서게 되는 이명보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후원자로 나서는 그 얘기입니다. 이 장은 너무 길어서 제가 반으로 잘랐습니다. 뒷부분이 더 있으니까요. 뒷부분을 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오후 조용히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호의 익숙한 얼굴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문을 연 오키 앞에는 정호 대신 잘생긴 신사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남자는 오키에게 인사를 건네곤 예의 바른 태도로 단이 이모가 집에 계시는지 물었다. 오키가 안으로 들어가 손님이 오셨다고 알리자 단이는 외투를 거치고 밖으로 나갔다. 당신 내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지. 성수는 인사치레도 없이 불쑥 말했다. 요즘 유행하는 중저밀모를 멋스럽게 쓰고 최고급 영국산 모직으로 맞춘 새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다. 건장하고 탄탄한 몸에서 신선한 향수 냄새와 건강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슬픈 표정이 어려 있었다.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당신도 알아줬으면 해. 당신을 여기 남겨두고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었는데 자신의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양발을 땅바닥에 단단히 버티고 선 채 남자는 말을 이었다. 남자의 머리 위로 눈송이가 민들레 홀씨처럼 둥실둥실 흩날렸다. 어찌나 가볍게 떠다니는지 눈발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기까지 영겁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다. 표정을 보니 정말 미안하긴 한가 보네. 단이가 대꾸했다. 하지만 어디서 당신 본심이 나오는지 알아? 그건 성숙씨 목소리야. 전혀 유감스럽게 들리지 않거든. 몸을 돌려 가버리려는 단이의 손을 성수가 붙잡았다. 남자는 단이를 강하게 끌어당겨 자신을 향해 빙글 돌리고는 다른 손으로 허리 뒤쪽을 받쳤다. 그러곤 단이에게 입을 맞추었다. 성수의 입술이 닿기 직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단이는 역겨움을 느끼고 성수를 바로 밀쳐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그의 입술이 자신의 입술 위에 포개어지자 이대로 계속 키스하고 싶었다. 남자가 자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이에게 미칠 듯한 희열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서로에게서 떨어졌을 때 단이는 가쁜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나는 당신 미워하지 않아. 성수는 진실한 표정으로 단이의 눈을 바라보며 용서를 기다렸다. 지금 이 순간 단이가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만큼이나 자신을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끼고 있다는 걸 그는 알 수 있었다. 타인을 유혹할 수 있다는 능력을 스스로 인지할 때 찾아오는 환희스럽고 또렷한 쾌감이 성수를 온통 희감아 황홀하게 도취시켰다. 많은 사람의 인생에서 그런 감정이 사랑에 가장 가깝게 여겨지곤 한다. 성수는 단이의 손을 잡았고 단이는 잡힌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용서하기에도 너무 늦어버렸잖아. 이제 나를 그냥 내버려둬. 마지막 몇 마디에서 단이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사실은 그 반대를 뜻한다는 걸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성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 남자는 그냥 다니를 떠나고 더는 다가서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다니가 그걸 원한다고 말해서 혹은 그 자신이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한 남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근본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를 온전히 내던지는 사람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그러한 행위는 지적으로 불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자체도 그런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수는 다니가 사시나무처럼 가냘프게 떨고 있음을 눈치챘고 그러자 나약해진 그 여자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몸을 기울여 다니를 품 안에 와락 끌어안았다. 그와 동시에 다니는 눈에 가득 고여있던 눈물 한 방울을 툭 떨구며 성수에게로 무너지듯 안겨버렸다. 서로에게서 몸을 뗀 후 다니는 말없이 성수를 이끌고 대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 모두 당장 다니의 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꾹 억누르며 차분하게 걸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서 겹겹이 몸을 싸맨 모지곳을 벗겨내고 두 다리로 서로의 허리를 휘 감고자 하는 욕구에 불타고 있었다. 마침내 방 안에 들어온 그들은 서로에게 엉켜드는 육체에 대한 감각 외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상관하지도 않은 채 사랑을 나누었다. 모든 게 끝나고 촛불 아래 나란히 누워있을 즈음엔 거의 자정이 다 되어 있었다. 다니는 혼자 속으로 되뇌었다. 지금이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앞으로 다니에게 다가올 모든 시간 중에서 온 세상과 동떨어져 그 남자와 단둘이서만 보냈던 이 저녁보다 더 나은 시간은 앞으로도 영영 오지 않을 것이다. 다니의 기억 속에서는 훨씬 더 길게 느껴졌지만 현실에서는 한두 시간에 지나지 않는 동안이었다. 소중한 순간들이 늘 그렇듯 그 시간은 다니가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다.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와 함께 대문 앞에 어떤 신사분이 오셔서 아씨를 찾으세요. 했으니 다니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금 집을 비우셨으니 돌아가시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씨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군데? 다니가 긴장하며 복도로 걸어 나왔다. 경찰은 아니고 혹시 판사님이 보낸 심부름꾼 아니야? 그런 건 같지 않아요. 이 아무개 선생님이라 하셨거든요. 이름은 말씀해주지 않으셨는데 아씨께서도 아시는 분이라 하셨어요. 아, 다니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아는 분이야.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오셨을꼬? 어쨌든 이 추운 날씨에 몇 시간이나 밖에서 기다리시게 할 순 없지. 손님을 맞아야겠다. 거실로 안내해 드려라. 다니는 방으로 돌아가 옷매무새를 가다듬기 시작했다. 성수에게는 거실에서 손님을 맞을 동안 방 안에 조용히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말을 들은 성수는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다니는 손님이 자신의 여인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이토록 야심한 시각에 집까지 찾아온 사람 아닌가. 차라리 자리를 박차고 나갈지언정 방 안에 발이 묶인 도둑처럼 몰래 숨어 있진 않을 것이었다. 그러면 좋아. 당신 마음대로 해. 다니는 뒷밤을 불킨 채 화를 억누르지 못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거칠게 방에서 뛰어나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거실로 가보니 이명보가 두 손으로 중절모를 들고 커트도 벗지 못한 채 어색하게 서 있었다. 다니씨,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 죄송합니다. 남자가 방문의 사유를 설명하느라 입을 열었을 때 다니는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에 드러난 미세한 반짝임과 얼굴에 떠오른 홍조를 눈치채고 은밀한 쾌감을 느꼈다. 실례되는 짓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 네? 다니는 가볍게 명보 쪽으로 다가갔다. 설렘과 동시에 그처럼 명보에게 이끌리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일었다. 명보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다니 쪽으로 한 발을 더 내디뎠다. 그가 다니의 팔 위쪽을 탈싹 잡을 듯한 모양새로 손을 뻗는 순간 다니의 방문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송수가 복도를 지나 거실에 나타났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세 사람이 경험했던 바 가장 큰 혼란이었다.
성수와 명보는 동시에 같은 말을 내뱉었다.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단이는 정신없이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외쳤다. 두 분은 어떻게 서로 아세요? 잠시 겨념쩍은 침묵이 이어졌다. 성수가 그나마 상황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다니에게 말했다. 명보와 나는 동경에 유학할 때 함께 공부했던 오랜 친구야. 아, 그렇구나. 다니가 말했고 거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져들었다. 아주 중대한 사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명보가 입을 열었지만 조금 전까지 그 남자의 눈동자에서 다니를 향해 뿜어져 나왔던 광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고종 태황제 폐하께서 붕어하셨습니다. 날카로운 한숨을 훅 들이쉬며 다니가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그어쥐었다. 두 남자는 반사적으로 다니를 부축하기 위해 다가섰으나 방어적으로 다니의 허리깨를 안는 성수의 손을 똑똑히 본 명보는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자중했다. 명보가 말을 이었다. 바로 한두 시간쯤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정보원 중 하나인 폐하의 침소 상궁 한 분께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전가를 보내왔어요. 폐하께서 식혜를 드시다가 갑자기 목이 막힌 듯 비명을 지르시며 토혈하셨답니다. 그분 말로는 서거하신 폐하의 옥체가 온통 두드러기로 뒤덮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공포에 질린 신음이 다니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만 다니 곁에 성수도 쪼그려 앉아 손을 그의 등에 올렸다. 명보는 제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하지만 왜 폐하를 독살한단 말인가? 이미 폐위당하신 지 몇 년이 지났고 그분의 뒤를 이어 즉위하신 아드님도 이제 놈들의 꼭두각시일 뿐인데 성수가 말했다. 누가 알겠나? 하지만 짐작컨대 아마 자기들이 우리의 군주를 함부로 죽인다 해도 전혀 뒤탈이 없다는 걸 과시하려는 심산인 것 같아. 지난번에 황후폐하를 무참하게 시해했던 것처럼 말일세. 걱정스러울 만큼 파리해진 다니의 안색을 살피느라 명보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니씨,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라 저는 괜찮아요. 뭐라도 한 잔 마시면 나아질 거예요. 다니는 이렇게 대답하고 해순을 시켜 소주 한 병과 잔 3개를 가져오라 일렀다. 하인은 곧 시원한 백김치 한 그릇에 안주 몇 가지를 곁들인 술상을 차려 다니 앞에 내놓았다. 다니의 강권에 명보도 자리에 앉았다. 다니가 먼저 두 남자에게 술을 따라주었고 성수가 다니의 잔을 채워주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잔을 들고 중얼거렸다. 폐하를 위하여. 소주의 독한 기운이 몸을 한 바퀴 얼큰하게 돌자 그들이 굳었던 마음도 조금씩 편안하게 풀어지기 시작했다. 황제의 사망 소식이 아니라 당장 그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는 뜻이다. 각각 삶의 다른 영역에 확고하고 순결하게 속해 있어야 마땅할 특별한 지인들이 사실은 저희들끼리도 서로 아는 사이며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일 수 있음을 깨닫는 건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내심 이러한 씁쓸함을 삼키고 있는 건 셋 모두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성수는 이 상황을 모욕과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타고난 교양과 예의범절 그리고 연신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소주의 진정 효과만이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질투의 감정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주는 유일한 방패막이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소주 덕분에 조금 기운을 차린 다니가 명보에게 물었다. 다니 씨도 우리가 시위운동을 준비해 왔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명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성수 앞에서 그 이상의 내용을 밝혀도 될지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결국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 이 일 때문에 아마도 기존 계획보다 더 일찍 인력을 동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쯤 후 폐황제 폐하의 장례식 무렵에 말입니다. 조의를 표하느라 다수의 군중이 경성에 모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전까지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맞물릴 수 있을까요? 두 남자에게 술을 한 잔씩 더 따라주며 다니가 물었다. 이번에는 명보가 술병을 건네받아
직접 다니의 술잔을 채워주었다. 자작은 술자리 금기이니만큼 이런 행동은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안에 내포된 특별한 친밀감을 감지한 성수의 마음은 분노로 넘실거렸다. 그게 바로 제가 다니 씨를 보러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일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것 같은데 다니 씨 외에는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말을 마친 명보는 다른 두 사람의 시선을 피한 채 소주잔을 들어 한 번에 털어넣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지 부디 알려주세요. 다니가 간청했다. 뭐가 필요한가요? 명보의 얼굴이 즉시 새빨갛게 물들었다. 황제의 사망 소식만으로도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그는 다니의 집에서 성수를 발견한 순간 다시금 큰 충격에 빠졌고 좀 이상하지만 배신감마저 느낀 터였다. 일전에 자신의 도움 요청을 그처럼 냉정하게 거절했던 친구가 뻔히 지켜보는 앞에서 그 지인에게 또다시 아쉬운 부탁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수치심이 들기도 했다. 명보는 소주 안쪽에서 일렁이는 촛불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연인 관계임이 분명한 두 사람과 지금 눈을 마주치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우리는 무력 없는 평화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건 선언문, 그리고 조달할 수 있는 만큼의 태극기 정도겠지요. 하지만 시위 이후에 닥칠 결과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총기와 안전가옥 확보, 무수한 활동가들과 정보원들의 이동을 위한 비용이 든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일을 대비해서 직접적인 무력 충돌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우리 독립군 대다수가 머무르는 만주뿐 아니라 한국 본토 내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말입니다. 우리 병력을 충분히 모으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국경 안쪽에서 전면전이 터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명법 씨를 뵙고 온 이후 그저 놀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각 권번의 행수들과 모두 개인적으로 만나 면담하고 왔거든요. 일단 그들 모두가 각자 이달 벌어들인 돈의 3분의 1을 선뜻 내어주기로 약속했다는 걸 아시면 명법 씨 마음에도 힘이 좀 되시겠지요? 미소 짓는 다니의 두 뺨이 아름답게 붉어졌다. 지금 함께 있는 이 두 남자의 존재를 의식하자 다니의 기분은 마치 열이 오르듯 설레고 들떴는데 그 흥분감이 썩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명보의 모습이 지금 그가 내심 성수를 질투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중에도 그 사실 때문에 다니는 자꾸만 차오르는 은밀한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곧 아시게 되겠지만 경성을 주름잡는 5권번에서 한꺼번에 돈을 모으면 꽤 만만찮은 금액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수준의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긴 해도 결코 보잘것없는 액수는 아닐 겁니다. 우리 기생들이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 멸시 어린 시선을 보내지만 우리도 예인으로서의 명예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이 대의를 위한 거사에 제 나름의 자그마한 도움을 더할 수 있게 된 지금 이 순간보다 기쁘고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다니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데 이 기쁨이 순수하게 대의에 이바지한다는 영광에서 온 것인지 혹은 조금 다른 그보다 덜 이타적인 사심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다니 자신조차 잘 구분할 수 없었다. 다니는 소주를 한 모금 삼킨 뒤 자신이 마련한 돈을 향후 몇 주에 걸쳐 명보에게 전달할 방법과 그 시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열렬한 기쁨이 넘치되 품이 있고 점잖은 방식으로 명보가 다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동안 다니는 문득 성수에게 고개를 돌리고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그러고 보니 성수 씨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습적인 질문에 당황한 성수가 불쑥 되물었다. 내가?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업가인 당신이라면 더더욱 말이야. 다니가 집요하게 말을 이었다. 다 본가에서 관리하는 가족 명의의 재산이라는 거 알잖아.
막상 내 수입은 별로 많지 않다고 성수는 재빨리 반론을 내놓았다. 지금은 내가 운영하는 출판사랑 자전거포에 끊임없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형편인데 두 곳 모두 단 한 번도 이익을 낸 적이 없어. 이 말에 뜻밖에도 다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니, 당신이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어쩜 우리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다니가 두 손으로 성수의 팔을 꼭 부여잡았다. 명보 씨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 못 들었어? 선언문과 태극기 복사본이 수천 장 필요하다잖아. 성수 씨, 출판사에 인쇄기 가지고 있지? 있긴 있는데 성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중얼댔다. 이 일에 발을 들였다간 자신의 신변이 너무 위험해질 거라고 변명할 수도 어떻게든 다른 핑계를 대어 빠져나가려 해볼 수도 없었다. 마침내 그가 명보에게 직접 물었다. 이보게, 그게 정말 자네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려나? 자네가 그런 도움을 준다면야 더없이 기쁘게 받아들이겠네. 명보는 언제나처럼 예의 바르고 진실하게 대답했다. 다만 그게 자네에게 마음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허심탄회하게 말해주게. 그럼 다시는 자네 앞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일은 없도록 하지. 자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 다니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성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리고 이 말이 입술 사이로 빠져나가는 순간 그는 이미 다니를 조금 덜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오후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나갈 때 생각에 또 정호가 왔나 보다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 왔을 줄 알고 문을 열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첫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김성수가 찾아왔습니다. 김성수가 내 편지에 답장 안 했지. 바로 이 얘기부터 합니다. 인사치레도 없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김성수가 얘기가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당신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을 여기에 남겨두고 일본으로 떠난 게 잘못이었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과거에 그렇게 말없이 떠나버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 정말 미안한 것 같기는 한데 목소리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본심을 목소리를 통해서 안다고 그 얘기하면서 전혀 유감스러운 그런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휙 돌아서서 문을 닫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김성수가 손을 탁 잡습니다. 잡고 몸을 확 돌려서 그러고 바로 키스를 합니다. 성수의 입술이 닿기 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다니는 역겨움을 느끼고 성수를 바로 밀쳐내리라 생각했다. 자, 첫 번째 감정이 이 감정입니다. 밀쳐내리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지만 막상 그의 입술이 자신의 입술 위에 포개지자 이대로 계속 키스하고 싶었다. 그리고 양가적 감정이라죠. 두 개의 감정이 이렇게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영감은 일본으로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그런 사이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옛날 애인이랄까 연인을 만난 경우죠. 그렇게 다니는 좀 길게 키스하고 싶은 생각이 또 있었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성수는 진실한 표정으로 다니의 눈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빌었다. 그래서 그때에 다니는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장 다니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어 강한 충동을 꾹 억누르며 차분히 걸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서 겹겹이 몸을 사면 모직 옷을 벗겨내고 두 다리로 서로의 허리를 휘감고자 하는 욕구에 불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그 뜨거운 거를 이제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두 사람은 방 안에 들어와서 서로 엉켜들면서 육체에 대한 감각 외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상관하지 않은 채 사랑을 나누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둘이 누워서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거의 시간은 보니까 자정이 다 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누군가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해순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 계시다고 해도 오신 분이 바깥에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군데? 혹시 경찰이나 그 판사님이 보낸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진 않고 이 아무개라고만 하고 이름은 정확히 하지 않았는데 그 다니아 씨도 아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는 지금 성수께 얘기가, 그러면은 내가 잠깐 나가서 거실에서 좀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이 방에서 나오지 말고 좀 있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서 나갔더니만은 이명보가 왔습니다. 이명보가 와서 밤늦게 이렇게 하면서 실례지만은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긴즉 다니는 가볍게 명보 쪽으로 갔다. 그처럼 명보에게 끌리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일었다. 그래 또 이명보께 이제 끌린 겁니다. 명보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다니 쪽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그가 다니의 팔 위쪽을 달싹 잡을 듯한 모양새로 손을 뻗는 순간 다니의 방문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성수가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김성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거실로 오게 되니까, 아니 자네가 여기 웬일이야? 서로 이제 똑같이 그렇게, 아니 서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때에 다니는 또 깜짝 놀랍니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일 줄 모르는 거죠. 다니는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일본에서 동경에서 유학할 때에 서로 친구 사이였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니가 말했고 거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져들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다니가 말했고 거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했더니 이명보가 얘기합니다. 중대한 사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명보가 입을 열면서 이 얘기합니다. 고종 태황제 폐하께서 붕어하셨습니다. 그럼 그 상궁 폐하의 침소에 근무하는 상궁 한 사람이 한 2시간 전에 전가를 주는 것이 정확한 얘기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니는 실신하다시피 다리에 풀썩 주저앉아 힘이 빠지는 풀썩 주저앉게 됩니다. 성수도 옆에 쪼그라 올라서 성수가 이제 이렇게 등에 손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제자리에 설 수 앉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성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폐하께서 독살당했단 말인가? 이미 폐위당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마 놈들이 자기네들의 힘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독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는 좀 정신을 차리고 그 해순에게 술상을 하나 가져오라고, 술상을 봐서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셋이는 소주를 한 병 두고 서로 마시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명보가 오늘 밤에 찾아온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급히 이 3월 1일 날 이 같은 장례 행렬이 있을 테고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으니까 이때의 날을 잡아서 만세운동을 벌리려고 한다. 그래서 당장에 급한 자금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보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각 군번의 행수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기네들의 3월 한 달에 수익의 3분의 1을 떼서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모여지는 대로 그 돈을 주겠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5개의 군번이 서로 모여서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이 얘기를 합니다. 아직 두 사람이 친구인 걸 지금 막 알았던 상황에서 곧 기생들이 돈 모은 얘기가 끝나자 곧 이어서 다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수 씨도 여기에 동참해야지, 할 수 있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 다음에 얘기가 그럽니다. 사실은 다 가족들이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는 자전거포하고 인쇄업 2개인데 둘 다 여전히 돈을 꼬라박고 있는 거지 돈을 번 거는 없다고 그 얘기하면서 발뺌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러면은 독립선언서 인쇄를 하는데 그러면 성수 씨가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돼지면서 졸지에 갑자기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인쇄를 맡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기가 자기가 출판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되면서 그 이명복께 얘기를 합니다. 이복에 그게 정말 자네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려나? 이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명복가 얘기가 자네가 도움 준다면야 더없이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네. 그렇게 해서 출판을 거기서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월 시위 1919년 명보는 성수의 출판사를 두 번째로 방문했다. 다시는 발 들일 일 없으리라 생각했던 곳이었다. 명보가 도착하자 성수의 비서가 전과 다름없는 까무잡잡하게 탄 얼굴의 시골 출신 젊은이였다. 사무실 앞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일렀다. 커피 한 잔 들겠냐는 권유 같은 건 없었다. 그렇지만 명보는 서운하지 않았다. 수년째 비슷한 경험을 하다 보니 돈 문제가 개입되면 아무리 따뜻하고 친밀했던 관계도 냉랭한 사이로 변모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터였다. 명보 자신은 소유물에 크게 신경을 써본 적이 없었다. 어릴 적에도 종종 제 옷가지나 책 따위를 가난한 친구들과 하인의 아이들에게 아무렇게나 줘버려 꾸중을 듣곤 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엔 남들에게 아무리 많이 퍼주어도 늘 자신에겐 쓸 것이 차고 넘치도록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는 심지어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경을 깊이 음미하며 즐기기까지 했다.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요구하는 의로운 일을 할 때마다 솟아오르는 양심의 만족이 그의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추었다. 한편 이런 행복감에 상충하여 균형을 맞춰준 것이 있다. 명보는 자기 주변의 수많은 타인들에게 이러한 양심의 자각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감정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혐오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한 공포감을 느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과 전혀 다른 자질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명보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 자질의 다름이란 단지 차가움에서 따뜻함으로 간단히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마치 목재와 금속 사이처럼 보다 원초적이며 근본적인 차이였다. 종말이 눈앞에 닥쳐온 듯한 지금 같은 시대에 그의 민족은 일본의 청검 아래 죽어가고 세계 전역의 유혈 사태와 폭력이 번져가며 유럽에서의 대전쟁이 이제 겨우 막을 내린 지금 사람들이 여전히 대학에 갈 생각을 하거나 돈벌이가 되는 직위에 오르고자 길을 쓰거나 자신의 토지에서 더 많은 소득을 짜내기 위해 혈안이 되거나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불리는 일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명보는 놀랍기 그지없었다. 그들을 둘러싼 이 세계 자체가 온통 하염에 휩싸여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한 채 말이다. 굶주리는 소작농들이야 나라의 독립에 관심이 없을 수 있고 가족을 먹여 살릴 곡식 얼마간을 얻을 수만 있다면야 토지의 주인인 일본인이건 한국인이건 괴념치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땅히 작금의 사태를 직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이 시대에 주어진 각자의 의무를 기꺼이 이행해야 할 교육받은 식자층마저도 독립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무관심과 적대감으로 일관하는 것은 명보의 가장 깊은 가슴속까지 찢어내는 행태였다.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 명보가 한국에 머무르며 적절한 공적 직책을 갖는 쪽이나 아니면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을 때까지 조용히 제야에 파묻혀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쪽을 더 원할 터였다. 물론 아내가 직접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명보는 그의 내심을 알고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명보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 지점을 아내에게는 결코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 그가 다니에게 그처럼 매력을 느끼고 이끌렸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주변의 다른 모든 이들과 달리 다니는 대의에 대한 예리한 인식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공감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다. 손에 든 모자를 저도 모르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명보는 다니의 총명한 눈빛과 유려하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한 입술을 떠올리고 있었다. 다니의 매력적인 얼굴에서 사람들이 찾아내는 장점이 오직 관능뿐이라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명보가 바라던 다니의 얼굴은 깊은 지성과 순수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더하여 다니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감동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건 강하고 높은 자긍심이 포함된 동시에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개방적인 활력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명보는 급히 상념에 빠져나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 성수를 보러 들어가도 된다고 비서가 여러 차례 그를 부른 참이었다. 오래 기다렸나? 사무실에 들어선 그를 향해 성수가 물었다. 아니, 조금 전에 왔네. 명보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더 오랜 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걸? 자네에게 평생의 빚을 졌어. 그 말에 짐짓 예의를 차리며 손사래를 치는 대신 성수는 말없이 내리뜬 눈으로 담배 한 개 위에 불을 붙였다. 몸을 뒤로 젖혀 자신의 푹신한 의자에 깊이 기댄 채 그는 긴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위로 꼬아 올리며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다. 그게 좀 골치 아픈 일이 아닌 건 아니지? 이해하네. 친구로서. 자네 입장이 어떨지 정말 이해해. 명보가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자네는 지식인 아닌가? 이렇게 대의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네 또한 역사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걸 이해하리라 믿어. 그렇지 않나? 역사라. 하. 흩날리는 담배 연기 속으로 성수가 헛웃음을 내뱉었다. 좋아, 명보. 그럼 우리 어디 역사 얘기 한번 해볼까? 자네도 고구려 이야기를 기억하지? 서기 1세기부터 약 700년 동안 한반도 북부 전체뿐 아니라 연해주와 만주까지 이르렀던 우리 선조들이 강한 군사력으로 다스리던 왕국 말이야. 그런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는 이후 300년 동안 발해가 같은 지역을 지배했어. 하지만 이제 그 땅은 러시아와 중국의 것이 되었고 지금 거기엔 누가 살고 있나? 러시아인가 중국인들이지. 그러면 그곳에서 약 1000년을 살았던 한국인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대부분이 그 땅에서 추방당하거나 남쪽으로 근거지를 옮기거나 혹은 러시아인이나 중국인들과 통혼하면서 동화됐어. 그렇다고 지금 거기 남아있는 옛 고구려의 후손들, 소수의 한국계 사람들이 아직도 사라진 모국을 애도하고 있을까? 아니, 그들에겐 한반도에 대한 그리움도 한국에 대한 애국심도 없어. 지난 1000년 동안 한국인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희박해졌지. 국가라는 개념은 순전히 만들어진 것에 불과해. 그게 우리의 현실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주거든. 자치정부나 행정 업무 등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하지만 그 자체는 결코 자명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더욱 무의미해져. 모든 인류사를 통틀어 수많은 강대국이 멸망하거나 다른 국가에 휩수되거나 다시 탄생하거나 혹은 잊혀지만 그게 후대의 번영이나 안녕과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잖아. 고구려든 로마 제국이든 고대 페르시아든 다 똑같아. 9년 전 우리는 일본에 합병되었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여기서 달라지는 게 없으면 대략 1000년 안에 한국도 한국인이라는 관념도 사라져 버릴 거야. 정작 그때 여기 살고 있을 사람들은 한때, 그러니까 1000년 전쯤엔 자기들 나라도 하나의 독립국가였다는 사실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을걸. 성수의 논리는 두 사람 모두에게 더없이 명확했다. 성수의 잘생긴 얼굴 위로 자기만족의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동안 그의 친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자네의 말도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는군. 마침내 명보가 입을 뗐다. 그리고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이 모든 것들, 이 갖은 고생과 투쟁, 죽음, 그리고 희생마저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 위에서는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자네 얘기는 결국 이런 거야. 철로에서 작은 소년이 놀고 있다고 가정해보세.
갑자기 저 멀리서 기차가 다가오는데 그 아이는 너무 어려서 혹은 겁에 질려서 스스로 목숨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 모습을 보면서 자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자, 거시적으로 보면 저 아이도 결국엔 죽을 게 아닌가? 지금 당장 죽지 않아도 향후 60여 년 안에는 죽고 말겠지. 그러니 굳이 내가 힘을 빼가며 저 아이를 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내 일이나 하는 게 낫겠군. 그런 생각이 합리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정의롭다고는 할 수 없어. 성수는 이렇게 대꾸할 뻔했다. 그 정의란 건 대체 누가 정하는 건데? 언제나 자넨가? 하지만 그는 마음을 바꿔 먹었고 명보가 앉은 자세를 더욱 꼿꼿이 세운 채 연신 헛기침을 하는 동안 조용히 남은 담배를 마저 태웠다. 대화는 이쯤 해도 될 것 같군.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지. 성수가 의자에서 일어나 맵시 있게 재단된 모직 양복 재킷 아랫단을 깔끔하게 쓸어내렸다. 자, 아래층으로 가보자고. 두 남자는 좁은 복도를 지나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끝에 도착하자 갓 없이 매달린 전구의 어스름한 불빛 아래 굳게 잠긴 문이 하나 나왔다. 성수가 열쇠로 문을 열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한눈에 보기에는 텅 빈 거대한 내부 공간을 밝히는 불빛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둠이 차차 눈에 익자 명보는 한쪽 벽 꼭대기에 조그만 창문 2개가 나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창밖으로는 거리의 모습이 행인들의 발목 정도 높이까지 찔끔 내다 보였다. 방 한가운데서는 두 남자가 작업대 위로 몸을 굽힌 채 바쁘게 일하는 중이었고 또 다른 남자 하나가 그 옆에서 인쇄기를 돌리고 있었다. 명보는 기계 쪽으로 걸어가 한 묶음으로 쌓인 대자보 중 제일 위에 놓인 사본 한 장을 집어들었다. 종이 맨 위에 대한민국 독립선언서라는 제목이 흰눈 위에 막 새로 난 발자국처럼 검고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총 몇 부나 되지? 명보가 물었다. 지금까지 2000부, 3월 1일 전까지는 총 1만 부가 나올 거야. 성수가 대답했다. 아, 성수. 그의 친구는 감동한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이지. 이 나라를 위해 자네 몫을 톡톡히 해주었네. 참, 깃발들은? 성수는 작업대에서 일하고 있는 두 남자를 가리켜 보았다. 그들은 모양에 맞춰 깎은 나무 토막에 빨강, 파랑, 검정 잉크를 칠한 뒤 얇은 모슬린 천 위에 하나하나 도장을 찍고 있었다. 자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개의치 않아. 중요한 건 자네가 보여주는 행동이니까. 성수, 자네는 정말 애국자야. 명보가 조용히 말했다. 성수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보게 명보, 내가 조언 한마디 해도 될까? 자네가 진정으로 한국이 이 폭풍에서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이 나라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걸 원치 않는다면 부디 내 말을 귀담아 듣게. 전에 없이 진지한 태도였다. 나는 이번 일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지 않네. 항의 시위가 도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겠나? 진정한 권력이 없는 독립선언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 모든 일은 결국 일본인들이 행하는 압제를 더욱 강화할 뿐이야. 수천 명이 체포되어 연행될 거고 더 심한 일도 벌어지겠지. 우린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네, 성수. 명보가 결연하게 말했다. 대표자들 모두 함께 선언서에 서명한 다음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기로 서약했어. 천도교, 기독교, 불교, 각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비폭력 원칙에 방점을 찍었지. 우리 중 누구도 살아서 이 거사를 무사히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관없이 우리는 이 일을 해 나갈 걸세. 아니, 내 말을 들어봐. 한국이 실제로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길 원한다면 힘없는 민중 한 무리 모아놓고 아무런 무장도 없이 이런 깃발이나 흔들면서 행진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 자네에게 필요한 건 외부의 도움이야. 아마도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지. 전 세계 모든 식민지 사람들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던 윌슨 대통령의 14개 조항 연설에 관해 자네도 알고 있잖나.
모든 국가 앞에서 널리 그런 약속을 했으니 우리의 목소리를 그냥 무시해버리지는 못할 거야. 특히 아시아를 향한 미국의 관심에 집중적으로 호소한다면 말이지. 일본이 힘을 키워 태평양 지역에 지나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니 윌슨 대통령은 우리의 청원에 귀를 기울일 걸세. 성수가 이처럼 자신의 내면에 감추고 있던 생각들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은 수년의 세월 동안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최소한 그 사실만으로도 명보는 고마움을 느꼈다. 물론 그런 얘기도 다 들어봤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뒤처져 있고 따라서 주권 회복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미국에 우리나라를 의탁해야 한다고 믿더군. 명보가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씁쓸하게 웃었다. 글쎄, 최소한 그러면 우리 모두가 파괴되는 일은 없겠지. 이름뿐인 독립과 실질적인 번영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중요하겠나? 독립을 이룬다는 명목 아래 전 국민의 절반이 목숨을 잃고 만다면 싸움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너지는 꼴 아니겠어? 자네는 죽음 따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초연하게 행동하지만 우리가 이런 악전고투를 감행하는 것도 결국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안 그래? 성수가 이렇게 말했다. 명보는 성수의 눈동자에서 성수 그 자신의 진실을 볼 수 있었다. 성수야말로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성향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 누구도 성수보다 더 잘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에 비하면 명보는 자신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재주만 가진 듯했다. 그러나 그 외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 명보로서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맞아. 나는 죽는 것쯤은 상관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자네처럼 우리의 재앙이 모두 헛되다고 보지 않아. 자네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 진정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받고 있네. 하지만 나는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운동의 목적은 그저 멸종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를 설득할 수 없는 평행선상으로 계속 되돌아오고 있다는 거 알겠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은 진정으로 논리의 영역 밖에 있어. 내 행동 방식을 이해해 주리라 기대하지는 않겠네. 나는 그저 내 영혼이 시키는 걸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 이 말을 마지막으로 명보는 다시 모자를 쓰며 이만 가보겠다는 뜻을 알렸다. 구장의 제목은 3월 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에 일어난 만세운동에 대한 얘기죠. 먼저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보는 성수의 출판사를 2번째로 방문했다. 그래서 명보는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서 이 같은 독립운동에 대한 자금을 좀 의뢰했는데 결국은 거부당했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여기 안 찾아올 줄 알았는데 또다시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보가 도착하자 성수의 비서가 기다리라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라는 권유 같은 거는 없었다. 명보는 비슷한 경험을 늘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보가 하는 일은 이같이 독립자금을 모으는 일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낼 만한 사람들께 찾아가서 돈을 기부해달라는 이런 일을 말해야 하다 보니까 아주 익숙하게 돈이라는 거는 늘 돈 문제가 개입되면 아무리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도 냉랭한 사이로 변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터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명보를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느낌이 들지요. 그런 참 우리 선배들의 어떤 헌신적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김성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어쩌다가 기생단위의 얘기 때문에 출판하기는 하기로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같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있다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그 당시 지식인이 어떤 모습들이었는가, 이같이 이명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김성수와 같은 이런 사람 분류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찾아온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출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출판사의 독립선언서, 그다음에 태극기 인쇄 뭐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온 거죠. 이렇게 성수를 만나러 와서 명보는 3.1 운동이 어떻게 비폭력 평화 시위인가,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더 얘기를 나눕니다만은 두 사람이 역사를 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그러나 체포와 죽음을 각오한 숭고한 자기 희생의 사람으로서 이명보가 나옵니다. 이 같은 비폭력 원칙으로 민중을 일깨웠어. 그러나 그 기계는 마치 야수적 기계를 가지고 3.1 운동이 이제 준비되고 그렇게 곧 일어날 거다, 이런 겁니다. 평화적 저항, 비폭력 방식의 저항이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성수와 명보의 서로 역사인식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김성수는 허무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해봤자 안 돼. 예, 그렇게 비폭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될 수 없어. 차라리 미국에 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속할 생각을 하면 몰라도 그거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말하는데, 실제 말하는 내막을 보게 됐을 때 또 다른 면, 이런 면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도망가는 그런 지식인들의 자기 변호의 논리를 빈약하게 그렇게 늘어놓는 게 역사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봅니다. 결국 거시적인 역사를 핑계로 개인의 희생을 폄하하고, 그런 개인 희생이라는 건 거시적 역사에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 그거 왜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하려 하느냐라는 쪽으로 이명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명보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철로 위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논다고 해서 개들을 내팽개칠 수가 있느냐. 어차피 쟤들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다 죽을, 60년 지나면 죽을 인생인데, 그래서 60년 후에 죽거나 지금 막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게 김성수의 논리였다면은 이명보는 이 얘기합니다. 그런 거시적인 논리에서 여기서 회피할 수 없는 거는 올바른 정당성, 정의라는 부분을, 당위성이라는 부분을 보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몰라서 저러는 아이들께는 당연히 가서 아이를 드러내줘야 될 것이 지식인은 말은 안 합니다만은 책임이 있는 자식 아닌가. 그걸 어떻게 자기가 어차피 60년 지나면 다 죽을 인생이니까 그냥 두자라는 쪽으로 말하는 거는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쪽으로 말이 됩니다. 아무튼 회피라든지 그 다음에 단순한 회피가 아닌 정의의 수행자로서의 이명보를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명보는 논리와 성패를 결정하는 그는 이론가이기보다는 행동하는 혁명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 실천을 자기는 이제 3.1 운동을 앞두고 모든 것을 민족 앞에 내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명보의 역사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게 되면 실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월의 첫날 아침, 귓가를 스치는 낯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에 정호는 잠에서 깨어났다. 정호를 따르는 아이들은 다들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기이한 능력을 지녔다고 믿었다. 정호는 자기 아버지가 평안도에서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이었다고, 그래서 자신 또한 들짐승들이 그리고 사냥꾼들도 험한 사냐에서 생존하기 위해 갖추게 된 본능적 직감을 물려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게 사실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거리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 가끔은 정말로 공기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경찰이나 더 나이 든 남자아이들 무리 혹은 어른들로 이루어진 건달 무리 등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들과 충돌의 시간이 닥치기 직전에 미리 피할 수 있었다고 느끼기도 했다. 이런 능력을 통해 그는 자신이 이끄는 집단을 몇 번이나 위기에서 구해냈고 그들에게서 확고부동한 신뢰를 얻었다. 정호는
바닥이자 침상으로 깔아둔 더러운 밀짚 무더기 위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왼쪽에는 미꾸라지가 그의 가장 옆자리를 차지한 채 잠들어 있었다. 그 옆에는 영구가 누워 있었고 개는 이 움막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지점, 그러니까 두 소년 사이에 바싹 파고들어 만족스럽게 웅크리고 있었다. 미꾸라지, 일어나. 정호가 친구의 어깨를 흔들며 속삭였다. 왜? 하지마. 나 아직 졸린단 말이야. 일어나. 정호가 재차 말했다. 오늘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미꾸라지가 찌푸리고 뜬 눈을 주먹으로 비벼대며 물었다. 나도 몰라. 뭔가 엄청 나쁜 일 같긴 한데 제 입술 밖으로 이런 말이 흘러나올 때야 비로소 정호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오늘은 조심해서 몸을 사려야 해. 평소처럼 흩어지면 안 될 것 같아. 다들 뭉쳐서 함께 다니자. 정호가 얼마나 진지한지 깨닫고서 미꾸라지는 눈을 휘둥그레 뜬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장 마음대로지. 고얀 도시를 말없이 굽어보는 눈동자처럼 흐릿한 연홍빛 태양이 떠올랐을 때 15명의 남자아이들과 개 한 마리는 다 함께 음막촌을 떠났다. 몇몇 소년들은 늘 하던 대로 구역을 돌거나 호객용 묘기판을 벌이고 싶어 했지만 정호는 허락하지 않았다. 나흘 뒤로 예정된 태왕제의 장례식에 참가하려고 먼 시골에서부터 상경한 방문객들이 점점 불어나 도심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빼면 딱히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다. 거리는 가게 주인들과 노점상, 인부들, 그리고 학생들로 복잡거렸다. 그 모든 이들이 나누는 시끌벅적한 대화와 바쁜 발걸음이 하얀 눈으로 밝게 다져진 길 위에 윙윙대는 소음을 남겼다.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 사이로 구미를 당기는 향기로운 군밤 냄새가 부드럽게 퍼졌다. 소년들과 개는 저마다 입에 군침이 고이는 것을 느꼈고 거리를 이리저리 배회하며 허기를 잊어보려 애썼다. 높이 떠오른 태양이 정점을 막 지났을 무렵 그들은 우연히 수백 명의 사람이 모인 넓은 공원으로 발을 옮겼다. 군중 대부분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었다. 야, 정호야, 이 많은 사람들 좀 봐. 여기서 우리가 손 좀 쓰면 한몫 두둑하게 챙길 수 있겠다. 미꾸라지가 신이 나서 외쳤다.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호의 눈은 저 멀리 광장 가장자리에 있는 정자에 붙박혔는데 그곳에는 남학생 하나가 군중을 맞이한 채 일어서 있었다. 그는 검은 학생모와 긴 겨울 코트 차림이었고 많이 먹어봤자 18살쯤 되어 보였다. 남학생이 주먹 쥔 손을 번뜩 위로 올리자 군중은 일제히 고요해졌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남학생이 손을 들린 커다란 대자보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혼자만의 목소리는 먼 거리까지 가 닿지 못한 채 도중에 사그라들어야 마땅할 텐데 싸늘한 공기 주변을 타고 증폭된 듯 도리어 공원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인파로 가득한 광장은 물을 끼얹은 듯 소름 끼치는 침묵에 휩싸였다. 우리는 인류 평등이라는 불가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후세까지 영원토록 자주권과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세계 앞에 이를 선언하려 한다. 이는 인류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적 윤리, 하늘의 법령, 그리고 우리 현대의 정신과도 나란히 발맞추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의 어두운 유물인 침략주의에 우리가 희생된 지 10년이 지났다.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다른 민족의 압제에 억눌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우리 2천만 국민이 가장 신성하게 품고 있는 열망은 바로 자유다. 모든 인류의 양심이 우리와 함께한다. 오늘날 정의가 바로 우리의 군대이며 인도주의가 우리의 창과 방패이니 우리의 뜻은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학생이 하늘을 향해 주먹질하듯 손을 높이 내뻗자 군중은 이에 맞추어 커다란 함성을 내질렀다. 오늘 우리는 남을 파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려 할 뿐이다. 우리는 복수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오직 우리가 공명정대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살 수 있기를 추구한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 무차별한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는 지나가고 바른 도의의 시대가 여기 왔다. 지난 한 세기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새 문명의 인도주의 정신이 온 세계에 밝은 빛을 비추니 새로운 봄이 온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부드럽고 따스한 숨을 불어넣는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호는 그게 다 무슨 이야기인지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이 눈물에 젖어 황홀한 얼굴인 것을 보았고 그 자신의 눈에서도 뜨거운 물기가 차오르는 것에 놀랐다. 정호는 단 하루도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다. 그가 지금 이해한 것은 세상이 그의 가족과 한 무리의 거지 소년들뿐 아니라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절박하리만치 어둡고 슬픈 곳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들 모두가 공유한 고통이 한 심장의 박동처럼 정호의 온몸을 울렸다. 연설을 마치자 연사 학생은 깃발 하나를 높이 들었다. 하얀 깃발 중앙에 빨갛고 파란 원형 무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대한독립 만세! 학생이 소리쳤다. 그 최초의 만세 소리에 뒤이어 온 군중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외치기 시작했다. 만세! 만세! 차가운 바람에 실려가는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경성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느껴졌다. 이제 공원에 모인 군중의 수는 초반보다 3배는 더 불어난 듯 싶었고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그들 모두가 머리 위에 깃발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수천 개의 하얀 깃발이 반짝이며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이제 막 날개짓을 하여 비상하려는 한 무리의 학 같았다. 곧 군중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진에 나선 사람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도심 서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정호와 소년들도 거기 함께 끼어들었다. 군중의 행진은 정동 10번지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28번지에 있는 프랑스 공관까지 공사관 거리 전체를 가득 메우며 이어졌다. 여리여리한 여학생 하나가 화려한 장식이 조각된 공관 정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자 군중이 그 뒤에서 모두 함께 소리를 질렀다. 불란서! 불란서! 자유의 벗이여!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여!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러나 대문은 끝내 굳게 닫힌 채였고 석회암으로 지어진 저택에 난 창문 커튼 뒤쪽에서는 어떤 소리나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 약 1분 동안 열렬한 만세 소리로 거리 전체가 들끓었으나 정호는 결국 프랑스인들이 문을 열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문득 기묘한 속삭임이 다시 그의 귓가에 돌아왔다. 쌓인 눈 위에 다시 내리는 눈이 내리는 것처럼 부드럽고 작은 소리였다. 정호는 양옆으로 고개를 돌려 미꾸라지와 영구 그리고 피를 나눈 친형제 같은 그의 무리 모두가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시간이 갑자기 늘어지면서 실제보다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얘들아, 여길 떠나야 해. 지금 당장! 정호가 소리쳤다. 소년들은 입을 해벌린 채 그를 쳐다보았다. 정호는 미꾸라지와 영구의 팔을 잡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걔는 귀신이라도 본냐?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었다. 그가 대로변의 골목으로 잽싸게 미끄러져 들어간 순간 돌연 만세 소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길 한쪽 끝에서부터 비명으로 바뀌었다. 기마 장교들이 이끄는 일본군 중대가 도착한 것이다. 가장 앞줄에서 행진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들로 물러나서 바싹 뒤돌아오던 다른 이들을 거리 안쪽으로 밀어내며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큰 폭발음이 울리고 귀를 찢을 듯 처절하고 날카로운 비명이 이어졌다. 도망치는 사람들의 등을 향해 군인들이 총단을 발사하고 있었다. 조선인 반란군들과 전투가 벌어질 때면 늘 그랬듯 야마다 겐조는 말 위에 몸을 실은 채 건조하고 냉담하기 그지없는 태도로 눈앞의 광경을 찬찬히 관찰하고 있었다. 조선인들이 표출하는 분노에는 거의 신경이 쓰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비참한 무지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그 심약한 황제와 사팔뜨기에다 불임인 그의 아들을 군주로 모시면서도 저들은 정말 이 격동의 20세기를 무탈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인가. 약소국인 조선이 세계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였고 어차피 그리 될 운명이라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보다는 아시아의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편이 나았다. 일본은 아시아 대륙 전체를 비추고 새로운 계몽의 시기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줄 태양이었다. 윤이 나는 밤색 털을 지닌 야마다의 군마는 진흙탕 속을 헤치고 가듯 군중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말의 전후 좌우 모든 면에서 공포에 질린 조선인들이 서로를 밀치고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지만 야마다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교전 중에는 그 어떤 사람이건 고유의 인간성을 빼앗기고 구분할 수 없는 익명의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에 그 남자는 이미 익숙해 있었다. 모든 전투는 똑같았다. 이쪽에는 내 편이 있고 맞은편에는 적들이 있다. 그뿐이었다. 중학생쯤 되었을 법한 어린 학생 여럿이 등 뒤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그는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들이 눈 위로 널브러지고 그들의 몸 전체로 피가 퍼져 나가는 순간에야 문득 가슴을 쿡 찌르는 듯한 일종의 충격을 느꼈다. 그 장면이 자신이 예전에 봤던 어느 늙은 상인을 떠올리게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눈 위에 쓰러진 그 상인에게서 흘러나온 따뜻한 피가 그의 비단 보찜을 흠뻑 적셨었다. 당시 야마다는 상인을 처형한 하야시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했다. 야마다는 왼쪽으로 말머리를 돌려 검은 종마를 탄 이토 소자의 모습을 보았다. 민첩하고 빈틈없이 하달되는 이토의 명령에 따라 군인들은 총을 조준하고 이어 발포했다. 비처럼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다른 시위자들이 정신없이 몸을 피하는 가운데 홀로 우뚝 서 있는 한 남자가 야마다의 눈에 띄었다. 오른손에 태극기를 높이 든 채로 그는 군인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세월에 찌든 그의 얼굴은 햇볕에 탄 갈색이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날품 파리처럼 수수하고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곱게 단장해서 빗어넘긴 검은 머리카락과 미리 신경을 써서 갖춰 입은 게 분명한 눈처럼 하얀 두루마기가 그 소박한 얼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마치 오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임을 예견이라도 한 듯 위엄과 격식을 차린 모양새였다. 자기도 모르게 야마다는 이 광경에 깊이 몰입했다. 한편 이토는 다리를 안장이로 사뿐히 넘기며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차분하면서도 자신이 넘치는 발걸음으로 남자에게 다가간 젊은 장교는 한 손으로 검을 뽑는가 싶더니 단칼에 그의 오른쪽 팔을 베어버렸다. 팔꿈치 위쪽에서 잘린 팔은 벼락을 맞은 나뭇가지처럼 땅 위에 떨어졌다. 긴 두루마기 소매에 여전히 감싸인 채였다. 남자는 고통으로 울부짖었지만 설명할 수 없이 강력한 의지의 힘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다음 순간 그가 몸을 구부려 잘려나가지 않은 다른 쪽 손으로 바닥의 깃발을 집어들었다. 이토는 망설임 없이 다시금 칼을 휘둘렀고 이제 남자의 왼쪽 팔마저 땅에 떨어졌다. 두 팔을 모두 잃은 채 남자는 목신 소리로 외치며 달리려 했다. 만세! 만세! 결국 이토의 검이 남자의 등 중앙을 깔끔하게 꿰뚫고 나서야 그의 만세 소리는 끊겼다. 이토가 피투성이가 된 칼날을 망자의 흰 두루마기에 문질러 닦는 동안
야마다는 여전히 꼼짝도 않은 채 말 위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한편 이 장면을 지켜본 시위자들은 다시 집결하기 시작했다. 죽은 남자가 내보인 불굴의 의지에 그들 또한 어쩐지 용기를 되찾은 것 같았다. 또 한 번의 총탄 세례가 시위자들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이번에는 그들 모두 최전방에 서서 총알을 맞았다. 날카로운 단말마의 비명과 매캐한 화학 연기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다시 말에 오른 이토마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며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이윽고 연기가 거치는 순간 야마다는 한 무리의 여자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양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화려하게 따은 가채, 값비싼 의복, 그리고 최신 유행으로 화장한 얼굴을 보니 기생들이 틀림없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토 쪽을 바라봤지만 이토마저 순간 말문을 잃은 상태였다. 야마다는 손을 들고 외쳤다. 중지! 이토. 동시에 이토가 명령했다. 사격! 군인들은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토가 명령을 되풀이하자 다시 총탄을 장전하기 시작했다. 기생들은 물러나지 않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서로 맞잡은 손을 더욱 굳게 쥘 뿐이었다. 분칠한 얼굴에 아무렇게나 얼룩진 눈물 자국, 울음으로 거칠어진 목소리, 그리고 퉁퉁 부어오른 입술은 남자를 유혹하는 매력적인 자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심지어 여자로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그 지치고 흐트러진 형상이 야마다에게는 오히려 매우 여성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군인들의 총구가 그들의 가슴을 향해 겨누었던 바로 그때 거리 저편의 10번지 앞에서 귀가 먹먹해질 만큼 큰 환호성이 들려왔다. 미국! 미국! 미국이여! 외침 소리가 하얗게 얼어붙은 하늘을 메웠고 그 아래로 무수한 깃발들의 바다가 출렁였다. 중지! 야마다가 다시 고함을 지르자 군인들은 천천히 총구를 내렸다. 상황에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그들 또한 감지한 터였다. 미국 영사관의 정문이 막 열린 참이었다. 총영사가 대문 밖으로 걸어 나오자 군중은 연신 미국을 부르는 구호를 외쳐댔다. 총영사의 양옆에는 붉은 머리의 보좌관과 통역가가 함께 서 있었다. 한 남학생이 그 앞으로 나아가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낭독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윌슨 대통령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낭독을 마친 남학생은 총영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총영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야마다는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만약 총영사가 이들 앞에서 문을 닫아버린다면 이는 이후 미국 역시 다른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태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다. 그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본 것을 윌슨 대통령께 알리겠습니다. 총영사가 영어로 크게 말했고 통역가가 이를 조선어로 바꾸어 반복했다. 세계가 여러분의 외침을 들을 것입니다. 미국은 절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제가 약속드립니다. 우레와도 같은 환호성이 군중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붉은 머리의 젊은 보좌관과 한쪽 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고 통역가와 힘차게 포옹했다. 군중의 활력이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을 느끼며 야마다는 이토 쪽을 바라보았다. 이토는 분노로 입술을 실룩대며 그와 눈을 마주쳤다. 두 장교는 꼼짝도 않은 채 잠시 그대로 멈추어 있었다. 총영사 앞에서 발폭 공격을 감행하여 미국의 개입을 불러오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았다. 고요한 침묵이 폭발 후의 화산재처럼 내려앉았다. 사방이 조용한 가운데 야마다의 귀에는 자신의 맥박이 거세게 뛰는 소리가 울려왔다. 그것은 군인다운 분노가 아니라 어서 이 끔찍한 학살이 끝나기를 바라는 부끄러운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총영사는 몇 차례 군중을 향해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든 뒤 자신의 수행단을 이끌고 대문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
총영사 일행이 사라지자마자 이토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더 이상 조금 전처럼 낙관적이고 여유로운 모습은 아니었다. 이 소요 사태는 애초에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고 무기도 들지 않은 조선징들의 비폭력 한 것 또한 예상과 달리 꽤 진이 빠지는 일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서로서로 팔짱을 끼고 버티는 기생들의 연대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었다. 이토는 한숨을 내쉬더니 한 번의 우아한 동작으로 몸을 돌려 말 위에서 내려왔다. 여자를 죽이는 것은 그의 취향에서 벗어난 일이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이 규칙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내내 받아들여왔다. 장전된 소총을 겨눈 채 그는 기생들의 우두머리 쪽으로 걸어갔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치안판사 땡땡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여자가 일본어로 소리를 질렀다. 납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은 두려움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거기서 이토가 느낀 것은 혐오감 뿐이었다. 더러운 년. 이토가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머리를 가격하자 여자는 앞쪽으로 쓰러지며 땅바닥에 무릎을 세게 찧었다. 병사 하나가 재빠르게 달려와 여자의 등 뒤로 두 손을 묶어 체포했다. 그것을 신호로 숨이 멎을 듯한 대혼란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이토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채 요란한 비명과 총성 속에서 시위자들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미국인들의 문은 묵묵히 닫힌 상태였다. 그들이 보란듯 과시했던 연대는 말 그대로 극적인 연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듯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어쩌면 2시간. 이토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데 익숙했고 그 강인한 통제력의 범주에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또렷한 정신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능력은 마치 난폭한 야생마처럼 그에게서 달아나 버린 상태였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이토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기 부하들이 주변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아직도 자신들의 군홧발 아래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사람들이 발견될 때마다 검으로 찔러 죽이는 모습이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니 형편없이 짓밟혀버린 몰골이 하나 보였다. 사실 온전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얼기설기 떨어져 나간 신체 부위들을 뭉뚱그려 놓은 덩어리에 가까웠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신호는 그에게서 새어나와 사방으로 피를 흩뿌리는 숨결뿐이었다. 두 팔이 어깨서부터 잘려나간 꼴이 한 마리 생선 같아 보이기도 했다. 그제야 이토는 눈앞에 있는 것이 조금 전 자신이 검으로 배웠던 흰 두루마기의 남자임을 깨달았다. 남자의 죽음에 거의 다다른 남자의 충혈된 눈에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리디 여린 희망 한 줌이 깃들어 있었다. 강제로 날개가 떼어진 꿀벌이 몸통을 비틀며 절박하게 주변을 기어다니는 걸 지켜보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죽음 앞에서 반드시 같은 행동을 보인다. 언제나 악착 같은 미련을 보이며 매달리고 언제나 죽음보다 고통을 선택한다. 이토는 검을 꺼내어 한 번의 날렵한 찌르기로 남자의 마지막 목 그 외에는 대검 자루를 왼손으로 받고 들었다. 연이은 동작으로 지쳐버린 어린 손에 쥐가 났는지 찌릿한 아픔이 느껴졌다.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불에 탄 듯 검고 짙은 먹구름 뒤로 해가 가라앉았다.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내리는 가운데 45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반짝 빛나는 붉은색의 무언가가 이토의 눈에 띄었다. 그것이 아까 낮에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보았던 불꽃처럼 붉은 머리카락을 지닌 젊은 보좌관임을 그는 알아보았다. 붉은 머리 청년은 어느 시신을 향해 깊숙이 머리를 구부리고 있었다. 곁에는 그보다 키가 작은 백인 남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역시 허리를 수그린 채였고 손에는 뭔가 작고 네모진 물체를 들고 있었다.
이토가 권총을 뽑아들고 다가가기 시작하자 그들은 황급히 머리 위로 손을 올리더니 일본어로 외쳤다. 쏘지 마시오. 미국인들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키 작은 남자들이 손에 들린 작은 물체는 초소형 접이식 카메라였다. AP연합통신입니다. 발포하지 마시오. 남자가 천천히 되풀이했다. 생각할수록 재미있는 일이었다. 총탄이 자기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순간이 오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절대로 믿지 못한다. 사실 죽음이야말로 어느 때가 됐든 그 누구라도 맞이할 거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도 말이다. 삶이라는 것은 결국 어리석게 용납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이토는 혼자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권총을 들어 사진기자의 이마에 조준한 채 방아쇠를 당겼다. 총에서 나는 찰칵 소리와 함께 백인 남자의 속눈썹이 죽어가는 나방처럼 세차게 떨렸다. 그는 아무 상처 없이 그대로 서 있었지만 그의 사타구니 께에는 얼룩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다. 남자의 소변 냄새가 이토의 콧구멍을 강렬하게 파고들었다. 총알이 다 떨어져 불발되고 만 것이다. 이토는 권총을 놓고 대검을 꺼냈다. 두 백인 남자는 얼굴에 비오듯 땀을 흘리면서 바람결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파들파들 몸을 떨었다. 붉은 머리 보자가는 눈을 감은 채 입술로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이 마침내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 보였을 때 이토는 한숨을 쉬고 검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었다. 오른손의 경련이 더욱 심해진 데다가 그는 천한 백정처럼 왼손으로 검을 쥔 채 난도질하고 싶지 않았다. 가라. 이토는 말했다. 정말 긴 하루였다. 그의 온몸이 피로감에 쑤셨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잘 해냈으니 이제는 휴식이 필요했다. 마음이 바뀔세라 이토는 귀찮은 파리를 쫓아버리듯 그들에게 손짓을 해보였다. 두 미국인은 온통 땀과 눈물과 소변으로 범벅이 되어 자신들의 성력을 지켜주는 담장 너머로 꽁지가 빠져라 달아났다. 3월의 첫날 아침 귓가를 스치는 낯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에 정호는 잠에서 깼다. 자기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동물적인 육감으로 봤을 때에 오늘 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 동물적 육감이라는 거는 아버지 남경수가 가졌던 그런 것처럼 정호도 그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꾼인 아버지의 정신처럼 정호도 그걸 가지면서 대원들께, 자기 대원이죠. 대원들께 오늘은 몸조심해야 될 것 같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고아소년 정호죠. 남정호의 본능은 기묘한 긴장감이 있는 3월 첫째 날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가는 탑골공원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태황제 장례식 인파 속에서 수백 명의 학생으로 채워진 그런 걸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 한 학생이 팔각정 위에 한 학생이 대한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하는 결정적 분기점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3.1운동의 정신,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작가가 서서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을 때 출판사에서 이 부분을 길게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빼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왔는데 작가는 단호하게 그게 아니다. 많은 독자들이 일본이 한국을 무단 점령한 사실조차도 모를 텐데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우겨서 이게 그대로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반향이 좋았다는 겁니다. 영어권에서 읽으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정면으로 일본의 압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것도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정신들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그런 또 리뷰들을 자기는 강연 다니면서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어찌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이 3.1 운동을 간단하게 넘어갈까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3.1 운동 때에
어떤 엄청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다시 오늘날 이 자리로 불러왔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우선 첫 번째에 주권 천명을 합니다. 조선은 독립국이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임을 선포하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시대의 어두운 침략주의 사슬을 끊겠다든지 그런 거지 단순히 원수를 갖겠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일어서기 위해서 하는 거지 원수 갖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류의 표출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전 인류의 양심과 자유를 향한 보편적인 갈망과 연대, 의식. 이것이 3.1 운동의 핵심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무력시대의 종언을 얘기하고 인도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민족의 억눌린 한을 세계 보편의 평화 가치로 격상시키고 있는 부분을 3.1 운동을 그렇게 잘 소개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문화로서 전 세계의 K-팝으로서 또는 K-컬처라든지 이런 문화로서의 전 세계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3.1 운동은 선언서를 통해서 지식인들이 이렇게 됐다면은 그 다음에 정호의 개인적인 그런 공명을 일으키게 되고요. 군중들의 만세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되는 것을 이렇게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에 자꾸만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3.1 군중들이 미 대사관 처음에는 불란서 대사관 앞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아무런 문도 안 열어주고 끝까지 이렇게 있어서 미동조차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미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게 되고 윌슨 대통령께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서구 여관께 알리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자유평등 박애를 주창하던 서구적인 민주주의 가치관 이 가치관을 제국주의적 민낯을 폭로하는 그런 자리인데 결국은 미국 총영사로부터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을 거다.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약속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시대는 정말 절박한 희망을 미국이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까 하면서 서방 세계를 넘겨다 보고 있으면 사실은 서방 세계가 3.1 운동에 대해서 거의 반응한 게 없죠. 결국은 국제 외교라는 것은 본질이 도덕성이나 정의나 올바름이라는 진리에 서는 게 아니고 각자 나라가 처한 이해 득실에 결국은 모든 것이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이 3.1 운동 속에서도 또 한번 뼈저리게 역사 속에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곧 이어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일본 기마대가 들이닥치면서 폭력 진압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마다, 이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야마다는 모순적 식민주의 그 학살 현장에서의 오싹함과 내적 혼란을 경험하면서 야마다는 그래도 인간적인 면이 있다면 이토는 또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국주의의 본질, 인간성을 상실한 권력 시스템을 정교하고 차가운 작동의 원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한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사나이. 이 사나이는 날품파리 사내라고 합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날품파리 사내인데 이 사내가 일본인 장교로부터 어떻게 당하고 있는가. 마치 짐승을 잡을 때에서는 것처럼 칼로 마구 마상에서 말 위에서 그렇게 칼을 휘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흰 두루마리가 뿜어내는 장엄한 피는 결국은 3.1 운동의 그 열기라 할까요? 3.1 운동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정신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결국은 이 이토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어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됩니다. 어떻게 양팔을 그렇게 먼저 칼로 잔혹하게
내리치어서 잘라버리는가라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 3.1 운동 첫 번째 팔이 잘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3.1 그 독립 만세를 부르짖는 그런 정신을 보면서 내면에 깃든 야수의 기계였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칼로도 베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기생행렬입니다. 화려한 가채와 비단 옷을 입고 시위의 가장 맨 앞줄에 나선 기생들의 대열. 비록 가장 비천하게 여겨졌던 계층들이지만은 조국의 운명을 위해서는 신체와 생명을 내던진 기생들을 보게 되고요. 일제가 씌운 매춘부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부수고 역사의 주역으로 우뚝 나서게 되는 기생들의 3.1 운동 참가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 3.1 운동은 폭력 앞에 또 일제의 칼과 총구 앞에서도 의연하게 그렇게 손을 맞잡고 연대를 해나가는가 하면은 끝까지 저항하게 되는 그런 우리 정신을 보는데 그 정신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야수의 정신이다. 그런 겁니다. 결국은 야만적, 여기서 보시다시피 야만적이고 폭력과 꺾이지 않는 숭고한 존엄이 여기에 있더라.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무엇보다도 여성 투사들의 절대적 존엄이랄까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여성 투사들이 가혹한 물리적 폭력 앞에서도 결코 훼손되지 않은 그들의 존엄을 보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AP통신의 기자가 이토에게 거의 총살당하다시피 그렇게 당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토는 마지막 권총알이 없는 바람에 기적적으로 불발로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들 두 사람은 그야말로 죽음 바로 직전에서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3.1 운동을 통해서 이같이 피 흘림을 통해서 얻는 게 뭐였는가? 첫 번째로 보면은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얻기 힘들고 또 국제사회가 도와줄 거라고 하는 허망한 환상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가? 그렇게 냉엄한 국제사회의 논리를 체험하게 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두 번째로 조선인은 어떻게 하든지 타국의 도움이 아닌 조선인 스스로가 피 흘리며 쟁취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도움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어두운 곳에서 맹렬하게 깨어난 2천만 민중의 거대한 주체적 선언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남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에 의해서 2천만 민중이 같이 일어서는 일이 이 3.1 운동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을 이렇게 봅니다. 1919년에 일어난 이 문화유산으로서의 3.1 운동은 네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그림처럼 모여져 있는 게 3.1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이가 고독한 삶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한계 점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면은 성수가 가지고 있는 허무주의적인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성수는 그같이 3.1 운동에 필요한 인쇄라든지 태극기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면서 같이 힘을 모으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명보는 보시다시피 늘 그랬다시피 열정을 가지고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호는 자기가 타고난 본능적인 그걸 가지고 이 3.1 운동에 동물적인 본능으로 이 3.1 운동을 보게 되면서 우리 민족에 흐르는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는 뜨거운 역사의 증명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죠. 결국은 이 3.1 운동을 통해서 제국주의적인 야수를 볼 수가 있고 또 민중의 야수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국주의 야수는 예를 들어서 이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무자비하고 생명을 유린하는 맹목적인 야만성을 본다면은 그 다음에 민중의 야수라는 것은 어떤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내 존엄을 지켜내는 숭고한 야성미더라. 그래서 폭력적 지배와 꺾이지 않는 생명력이라는 두 개의 극명한 철학적 대비가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의 주제인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100년 전에 척박한 땅에서 살았던 호랑이들처럼 표요한 운동이 이 운동이었고 압도적 생명력이 그 중심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신체는 참혹하게 죽을 수는 있어도 영혼은 결코 죽을 수 없는
위대한 인간 승리가 3.1 운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삶은 견딜 만한 것이며 사랑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는 본질적 통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폭력과 야만의 시대 속에서도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이 같은 연대와 정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잠재적 양심을 깨우는 그런 현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감각해진 양심을 깨우는 문학 본질의 책무를 아름답고 처절하게 수용하고 있는 게 이 책이라면은 역사 속에 야수들의 기계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계승할 건가라는 것이 우리가 안게 되는 화두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불의한 폭력 앞에서의 선택이 방관을 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라는데 대표적으로 성수라는 지성인은 방관하는 지성인으로 나오죠. 거기에 비해서 명보와 단위 이런 사람들은 정면으로 대항하게 되죠. 물론 그 정면으로 대항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대가를 또 치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1 운동을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8장과 9장은 개인적인 사적인 욕망 또는 연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민족의 대의와 또 커다란 역사적 사건의 역사의 줄기를 형성해 주는 그런 서사의 정수가 될 수 있는지, 특히 단위의 고독, 성수의 허무, 그 다음에 명보의 열정, 정오의 본능은 3.1 운동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다 하나로 녹아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가 김주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야수라는 제목이 가진 이중적 의미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타자를 짓밟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야수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어떤 환경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신체를 내던지는 민초들의 야성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겁니다. 1919년 봄은 비록 즉각적인 해방을 갖다 주지는 못했지만은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야수임을 자각하고 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결정적 순간이 8장과 9장에 나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오늘날 우리 혈관 속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이 같은 살아있는 힘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진정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잠재된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문학의 역할이라면은 이 소설은 그 책무를 가장 아름답고도 처절한 방식으로 수행해 가고 있죠. 자, 오늘은 이만큼 하고 마칠 테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